시대를 잇고 남북을 잇는 강의 이수다. 오늘의 강연자 조경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향민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양한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통일 문제를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아오지에서 왔습니다. 함경북도 경흥군이 정식 행정 지명인데요. 한국에는 아오지로 훨씬 더 유명하죠. 조금 더 좋은 의미로 유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아오지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쭉 살았고요. 2000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번 북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 다시 기회가 와서 탈북을 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서 2004년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로 21년 차를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꿈이 생겼습니다. 북한은 꿈을 꿀 수 없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군인이 작은 철조망을 이렇게 점프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점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스 콜라드 슈만. 1961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청년이었죠. 동독의 국경경비대 소속의 군인이었고요. 최초로 탈동독인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탈출이 다음 날 전 세계 자유진영의 자유를 향한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됐고요. 곧 냉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의 탈출이 자유진영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28년 만에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독일이 통일이 되었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빨리 독일이 통일될 줄 몰랐을 겁니다. 당시 독일 사회의 분위기였거든요. 어쨌든 통일이 되었고요. 이 사람은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이후에야 나는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 사람의 고백을 제가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 사람의 고민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이 통일되었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러 갔죠. 그런데 동독에 살았던 가족들이 한스 슈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놓고 왜 이제서야 찾아왔느냐? 배신자. 동독의 고향은 이 사람을 배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서독에서 영웅이었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영웅이었죠. 저 사람이 탈출했던 베를린에 저렇게 조각상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웅이었는데, 하지만 동독에서는 배신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이념을 사이에 두고 배신자와 영웅이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도 비극이면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기도 하죠. 저는 한스 콜라드 슈만이 남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남긴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만약 북에서 온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때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고향에 남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너는 도망쳐서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도망쳤지만 나름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저는 우선 먼저 정체성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비투스라는 사회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회학자 브루트웨가 설명한 개념인데,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무의식적 성향,
제1이라는 게 아비투스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제2의 본성 같은 것인데요. 제1의 본성은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볼 수 있다면 제2의 본성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교육되어지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또 상속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재사회화, 재구조화 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단된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분단의 아비투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단이 이 체제 간의 대립을 넘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체현되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구조가 동시에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재구조화하고 있어서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분단 상황, 분단 인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나와 다른 정책을 지지하면 너는 종북이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타자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2의 본성, 즉 아비투스가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에서 태어났든 남에서 태어났든 우리 모두는 분단체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분단체제를 사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 기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중적인 시선과 경계심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우리가 타자화하고 피하를 구분하게 되고, 또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른 경험, 배경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경계하게 됩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공식 용어는 북한의 탈주민, 줄여서는 탈북민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현재 34,410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태어난 2세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어쨌든 한국 사회가 북쪽 출신에 대해 갖고 있는 시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첫째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탈북민. 이 탈북민이라는 호칭은 평생 붙는 꼬리표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꼬리표가 아니라 즉 검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쉽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간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간첩이 아닐까? 혹시 빨갱이가 아닐까? 아직 사상이 바뀌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사실 내면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한국에서 21년 차를 살고 있습니다. 14년을 북한에서 살았고 중국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시간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삶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한국 사회는 저를 10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앞으로 30년을 살게 되든 저를 탈북민 조경일로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이 탈북자, 탈북민이라는 이 집단의 이름으로 또 그 집단의 이름에 제가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북한에서 온 출신, 탈북이라는 정체성은 그냥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부르는 단순한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경계들을 만들어내고 그 경계들 때문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려움들, 경계들, 장벽들이 결국은 북한의 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 이들의 사회에서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체성에 갇힌 삶을 살면서 동시에 살아내기 위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다시 정체성을 지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지금 34,000명이 좀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회를 잠깐 볼까요?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10여 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일반 남한 사람들의 그 자살률이 무려 4배 가까이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으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데 그들 중에 4배나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정체성을 지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의미냐 봤을 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북한 출신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연습을 합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바로 말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장년 세대들은 말투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또래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투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말투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이력서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북한 출신의 흔적이 있으면 취업이 안 되거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출신이라는 것은 고향이 어디냐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흔적 지우기라는 것이죠. 이 북한스러운 흔적 지우기는 단순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삶을 습득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과거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지워내야 한다는 말이고 삭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 거야. 라는 한국 사람 흉내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투쟁을 합니다. 남한 출신이든 북한 출신이든 또 다문화 출신이든 누구든 우리는 인정투쟁을 하죠. 사회학자 악셀 호네트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홉스가 제안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명예롭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인정투쟁을 하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역시 한국에서 인정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투쟁을 더 합니다. 신뢰투쟁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요. 북한에서 왔지만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빨갱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동료가 돼도 안전하고요. 친구가 돼도 안전하고요. 배우자가 돼도 안전하고요. 저는 이 사회의 공동체에 위험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이 사인을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보내야 하는 신뢰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정체성을 지우는 방법으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을 지우는 정체성 지우기를 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회 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존재론에 대한 한 개념인데요. 즉 개념이 존재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유할 때 개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곧 단어이죠. 단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호칭의 문제는 이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존재의 문제는 즉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탈북민이라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벗어난 즉 이탈자, 탈주자, 탈출자 이렇게 이탈을 기준으로 사유를 하게 됩니다. 즉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북한과 단절된 존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고향과 단절된 존재라는 의미죠. 하지만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북한에서 온 사람들, 즉 당사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향민.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죠. 즉 고향이 북쪽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북향민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실향민. 대한민국의 1000만 실향민이라고 하죠.
이 실향민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북한에 돌아가도 그분들의 고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향민들은 지금 북한에 돌아가도 그들의 고향이 그대로 있고 가족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집이 상실된 존재들이 아니라 집이 여전히 거기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연결된 존재라는 것은 미래의 정체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향민이라는 이 호칭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강조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무언으로 이렇게 압력을 주는 것들이 있죠.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쪽이냐 남쪽이냐 어느 한쪽의 정체성을 이제 선택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새로운 정체성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 여전히 가족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립기도 하고, 하지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증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곳에 돌아가서 제가 떠나왔던 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죠. 또 동시에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탈북민으로, 또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또 소수자로 동시에 이 거울 효과를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북한 사회를 우리를 통해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북한에서 경험한 삶,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삶, 두 개의 삶을 모두 저의 것으로 가져가는 다중 정체성, 그래서 유연한 정체성, 이것이야말로 북한에서 온 존재들의 최고의 강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지워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회통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회통합은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지 않아도,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차별과 편견과 오해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통합이다. 즉, 한국 사회가 북한 사람들의 과거의 삶을 존중해 줄 때 진짜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즉,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그대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규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와 규칙과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 하겠지만 한국 사회 또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회통합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 통일이 된 지 올해로 35년 차입니다. 굉장히 길면서도 짧게 느껴지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입니다. 그녀는 16년 동안 총리로 집권했는데요. 지난 2022년 은퇴하면서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또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떠났는데요. 독일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독일 통일을 마치 교과서처럼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메르켈 총리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독일 사회는 여전히 심리적으로 분단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에게 서독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를 강요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독 사회가 동독 사람들에게 속성으로 학습된 서독인이 되기를 강요했던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입니다. 동독 사람들은 실제로 당시 통일 이후에 서독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독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체성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졌으나 동초독 사람들 사이에는 이 정서적 장벽, 마음의 장벽이 더 높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통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독일 통일의 그림자를 한번 좀 더 깊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독일이 통일이 됐고 강대국이 됐고 유럽의 강자가 됐다라는 단순히 그런 구조적인 규모에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과연 무엇인가. 독일이 통일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소독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오씨, 배씨 다들 아시죠? 오씨는 소독인이 동독인을 게으른 놈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었고, 배씨는 동독인이 소독인들을 거만한 놈, 천박한 놈이라고 비난하던 용어들입니다. 통일이 된 독일 내에서도 동독 출신들은 스스로를 이등 시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극우정당 중에 하나인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정당은 동독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이등 국민이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표를 갖고 원내에 입성한 정당입니다. 그만큼 독일 사회는 이렇게 독일 사회는 동독 출신과 소독 출신 간에 이렇게 정서적인 괴리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향민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국 사회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더러 한국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부정해야 하는 한국 사람이 되기라면 그것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사실은 폭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티를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21년째 한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저더러 한국 사람이 다 되었군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칭찬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차별입니다. 북한에서 온 존재들에 대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유형의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통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죠. 하지만 통일에 앞서서 저는 통합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향민들에 대한 우리가 이 존재들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요. 남과 북의 경험을 모두 가진 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이들이 향후 통일을 만들어갈 때 이들의 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한국 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들이 과거의 삶을 이들이 자산으로 만들어서, 즉 경험적 자산으로 만들어서 미래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때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메르켈 총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다양성을 견디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실제로 통일은 대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고 또 그 통일에서 분명하게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회고했던 남과 북의 이 주민들 서로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다양성을 서로가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통일이 되어도 서로 간에 경계를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북한에서 온 존재들과 조금 더 훨씬 더 질적으로 더 성숙하게 사회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덜어는 낙오돼서 다시 북으로 돌아갔고 또 덜어는 제3국으로 떠났습니다. 동포의 나라에서 탈북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니 차라리 유럽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아시안 중에 하나로 차별받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을 하며 떠나는 동포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조금 더 우리 모두의 고민으로 안고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통일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금 다시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함께 모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될 미래가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뜻을 두고 정치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삶을 시작했을 때 다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통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남겨진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국에 먼저 왔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북한에 남아있는 제 주민들, 북한에 남아있는 제 가족들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자유와 풍요를 또 누리게 되려면 북한 사회가 당연히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고민하다 찾은 답이 그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정치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통일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제 삶은 쭉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국회 보좌진으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채용 공고가 나올 때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제 이야기를 빼곡히 담았는데요. 북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좀 살아가고 있고 통일을 꿈꾸고 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1차 통과가 안 됐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력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국회 보좌진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사회는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긴박한 문제가 취업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학원까지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취업의 문턱이 높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번, 20번, 30번 넣다가 너무 1단계도 통과가 안 돼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출신이 알려져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북한 출신을 전부 다 지웠습니다. 오로지 한국에서 경험하고 배우었던 것만 다 적었습니다. 즉 한국 사람 흉내를 낸 것이죠. 그랬더니 참 희한하게도 1단계 서류 통과율이 기존 0%에서 30, 40%로 올라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한국에서 아무리 20년 길게 살아도 은연중에 이 말투에서 다른 억양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쉽게 캐치하게 되죠. 면접 과정에서 이야기하다가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서류에서는 숨겼지만 면접에서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북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출신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력서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북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항목란에 검정고시라고 적혀 있으면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 이 세 가지로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왜 검정고시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다시 그럼 저는 사실 북에서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모든 청년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즉 출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단순히 출신이 드러난다는 그 팩트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당락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취업이라는 것은 즉 생존의 문제입니다. 적절한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만들어야 한국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취업을 하려면은 그 취업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온 청년들에게는 이 말투 때문에, 이 학력 때문에, 이 공백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 회사는 경쟁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북한 출신보다는 남한 출신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경계들,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누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타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세탁소 일부터 하게 되고요. 좋은 직장을 바로 가질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삶을 살아내야 이 세대들이 당당하게 주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한인 사회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서로 외국인이 아닙니다. 한민족이었고 동포였죠.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같은 말을 쓰는 우리 사람들이 적어도 동포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외국인만 못한 차별을 받는 상황은 우리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신에 대한 경계, 출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인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응당 치열하게 남한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취업이 어렵습니다. 공동체에 스며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즉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실력을 갖췄음에도 경험을 갖췄음에도 출신이 갖는
그 한계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지우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혀에 연필을 가로물고 서울 말투를 따라합니다. 서울 사람처럼 생각하고 서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잘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으로 된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 모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소리 없이 겪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라고 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겪는,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들이 무엇인지 한국 사회가 한 번쯤은 봐주기를 바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을 지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우지 않고도, 즉 자신이 살아왔던 삶, 자신의 과거, 자신에게 붙는 탈북자라는 이 딱지 때문에 그들의 실력과 능력을 과소평가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사회통합이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장차 만들어갈 통일된 나라 역시 수많은 갈등과 혼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독일의 사례에서 이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국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제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 출신 강사에게서 기대하거나 또는 예상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놀랍니다. 처음 들어봤다라는 이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집중하는 이유도 사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평화통일 강사, 안보 강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존재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를 보면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남북한은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로 지금은 대결 국면에 있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출신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승자, 기표로서 쉽게 활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체제 대결의 생존자이면서 승리자로, 그래서 자유진영이 이긴 것으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소비가 됩니다. 한국 사회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 출신 때문에 가지는 이런 시선들이 결국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삶, 그 삶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북한에서의 경험을 경험적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통일을 만들어 갈 때 이들의 이 경험적 자산을 통일의 비전을 그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을 그 주체로 세워줄 때 우리가 좀 더 멋진 통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 정체성의 한계를 긋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이들의 가능성을 훨씬 넓혀주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이들을 사유하자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고립된 나라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손발을 묶었죠. 이 세계화 시대에 섬처럼 단절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북한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아, 북한 사회가 이렇구나를 이제 알게 되죠. 북한 역시 그렇습니다. 북한은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 정보를 합법적으로 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불법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손발을 묶었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한국도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국가보건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대한 책을, 북한에서의 이런 영화, 드라마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즉, 우리도 사실은 북한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즉, 정보의 교류, 정보의 유통을 남이나 북이나 서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북한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오지에 대한 편견을 비롯해서 북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굉장히 놀랍고 신기해하고 충격적이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다릅니다. 저는 아오지에서 왔기 때문에 아오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만약 제가 평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은 단절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들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이 부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부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일 확률은 80%가 넘거든요. 우리는 연결된 사회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 사람 이야기는 저 사람이 나고 자란 곳의 이야기구나 라고, 즉 퍼즐 한 조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오지라는 퍼즐 하나, 평양이라는 퍼즐 하나, 또 청진이라는 퍼즐 하나, 이렇게 퍼즐 100조각이 모여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 북한이라는 곳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구나, 다층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아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조카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고민했던 것이 언제 조카들에게 나의 삼촌의 고향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라는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쳤고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수용했는데요. 사실 이런 고민들을 북한 출신들은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또 학교에 갔는데 자신들의 어린이집에, 자신들의 학교에 자기들의 부모님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 북한의 말투 때문에 탈북민의 자녀임을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북에서 온 특히 2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왔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런 대로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해합니다. 그래야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굳이 우리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들이 돈 주고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소중한 귀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언젠가 그 어느 날에는 강점이 될 것이고 자산이 될 것이고 가장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북한 출신들이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 정체성 투쟁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향민과의 사회 통합 그리고 정체성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자주 들어보지 못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 또 그들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무엇이 이들을 어렵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췄는데요. 실제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정책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도움도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결국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출신에 대한 장벽, 출신에 대한 한계, 즉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34,000명이 겨우 넘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응원하지만 이들이 정체성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지, 한국 사회에서 왜 이것이 쉽게 수용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역시 한국에서 인정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투쟁을 더 합니다. 신뢰투쟁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요. 남과 북의 경험을 모두 가진 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이들이 향후 통일을 만들어갈 때 이들의 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한국 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